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그리고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결론을 촉구한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들 정치 토크 코너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똑같이 베이지색 입고 나오셨네요. 아주 저 스튜디오가 화사합니다. 자, 첫 질문. 헌법재판소가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금요일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간 오전 11시. 보통 한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보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은 걸리는 시간은 그 정도 걸리니까 여튼 뭐 11시 반 뭐 좀 될까 말까 할 때 아마 그 결정이 어쨌든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선고기일 지정 얘기 어제까지만 해도 뭐 되게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딱 듣고 어떠셨어요? 참으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헌재가 네. 이 갈등과 정말 분열을 종식할 수 있는 선고를 하는 게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정이 됐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사실 난무했었잖아요. 예. 뭐 임기가 만료되면은 그 다음에는 헌재가 마비가 되고 그때 또 누구를 임명하는데 그것이 과연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여야의 상당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정치적 소모 이런 것들이 헌재가 이제 정리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예. 좀 더 차분하게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고 네. 그리고 정말 많은 국민들의 애타게 기다린 만큼 저는 올바른 선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선거가 이번 주라도 내려져서 상당히 다행이다. 올바른 선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하셨어요. 강전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뭐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네. 어쨌든 평의가 원활하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결정이 선고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여야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 주말부터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경제부총리로 돌아간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네.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재탄핵 그리고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줄탄핵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이러한 폭주들도 있고 그리고 실상 대통령 측에서도 신속한 선고를 원했었던 게 있거든요. 구속 취소로 석방됐을 때 많은 분들이 변론 제기 신청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국민들께서 필요하시다라는 이유로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야가 모두 신속한 선고를 원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로 헌재가 저는 8대0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의가 원활했으면 이미 과거에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본인이 결정문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고 생각한 대로 결론이 이제 도출이 되겠구나. 어쨌든 더 늦어지지 않은 것. 조금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 18일을 넘어갔을 때 그 국민적 혼란 이것은 적어도 막았다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적 혼란 막고 어쨌든 결론을 이제 겸허히 기다려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된다 밝혔습니다.
신영 의원님 이거 그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랬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재 변론에 대해서는 항상 시찰해 가지고서는 공개를 하다 보니까 방송사도 좀 혼란이 있었고 국민들도 네. 곧바로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렇게 국가의 중대사를 발표할 때는 투명하고 모든 국민들이 곧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나름 이 기일 설정하는 거에서도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되돌아가 보면 예전에 정말 빠르게 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절차적 정당성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 지형에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헌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여론을 쿨다운하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또한 물리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의 탄핵 심리를 하면서도 지연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8명의 만장일치나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한 평의를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4월 4일에 그 결과가 더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 오늘 뭐 보도에서는 이제 평결이 끝났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결론이 이미 난 상태에서 이제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 결과를 수용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탄핵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런 것들의 국론 분열이 아닌 결국에는 지금 여야가 모두 빨리 선거해라라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서는 결국에 내일 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이번 주에 네. 그런 면에서의 나름의 고도의 그런 헌재의 판단들이 내재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전의 대변님. 예, 일단 짧게 제가 조금 아까 신현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편결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조금 아까 한 언론사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일날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당일날 오전에 편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선고를 했는데 예. 조금 아까 한 언론사에서 이미 오늘의 평의로서 실질적 편결이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뭐 선고 전까지는 판결문만 수정하는 수준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선고기일날 막판에 편결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시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의 유출을 막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화요일밖에 안 됐고 금요일날 오전에 선고를 하는데 오늘 벌써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 저는 만약에 그랬으면은 당장 내일이나 모레 선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보도는 조금 믿을 수 없지 조금 않을까라고 더 개인적으로 살펴봐야 생각합니다. 된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당일날 편결을 하면 네. 그 판결문 있잖아요. 그 뭐 여러 경우의 수를 미리 써놓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저도 듣긴 예. 들었는데 거기에는 그런 거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우의 수로서 다 써놓은 상황들이고 마지막에 마음을 정하고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아니, 예를 들어서 8대 왜냐하면 0으로서 소수 의견도 막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써놓는다? 여튼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는 예. 재판관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관들이 또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뭐 케이스 스터디도 다 하고 판결은 이미 순서대로 어느 정도 다 써져 있는 것들을 마무리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묻혀서 이제 하나로 만드는 과정인 것이기 때문에 당일날 편결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판결문 쓰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경우의 수대로의 판결문, 뭐 소수 의견이든 별개 의견이든 이런 것들은 이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재판관이 그 생각을 유지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의 신현영 의견들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면에서는 정말 편결을 했는지 완벽하게 서명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일이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그 8명의 재판관들의 마음의 결론과 정리는 됐다라는 면에서는 이제는 정말 마무리 수순으로 되고 있구나라는 면에서의 국민적인 안도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은 참석 여부를 뭐 검토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 이번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에 KBS 기자가 사실 그 윤 대통령 측과 통화를 했더니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로 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강전희 대변인 좀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파악된 바는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당일에 뭐 네. 근처의 학교들은 휴교를 하고 그리고 기동대가 전국적으로 2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이미 오늘 오전에 선거기일이 잡히니까 헌재 근처에 차벽을 오늘부터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공 상태에 들어갔대요. 네,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네.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게 또 생방송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말하자면 지지자나 반대하시는 분들 감정선을 건드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리고 파면이든 인용이든 그 뒤에 나오는 후속적인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출석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은요? 저도 만약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라 그러면 참석하지 말라고 권고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명확하게 기각이 돼서 다시 직을 수행하는 상황이면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모든 상황에서는 참석하는 것이 대통령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뭐 현재 변론 심리 때는 본인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의견도 피력하고 여러 가지 그런 헌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사한 권리라고 보지만 이 결과만을 발표하는 거에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직을 파면한다라는 선언을 받고 그 상황에서의 모든 국민들의 표정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쏠릴 텐데 그것을 노출하면서 마지막 대통령의 모습을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겠느냐라는 면에서는 변호인단들도 보수적으로 되도록이면 지양하시죠라고 조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실 헌재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지면서 사실 어제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 전국을 보였어요. 막 갖고 있는 카드는 막 다 내놓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일단 오늘 선고 기일이 예고되니까 여야 모두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고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통합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야지 이게 어떤 그 국민 통합이나 그 어떤 파장이랄까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신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헌재의 심리는 결국에는 국회 청구인과 그리고 그 당사자인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 판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 결과에 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지금의 갈라진 대한민국에서 이 결과를 반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이 위기 극복에서는 모습일 거란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승복의 메시지를 내거나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마지막 변론 종결일에도 본인이 다시 뭐 복귀를 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비상계엄을 피력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의 주장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윤석열 모습의 태도라고 보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든지 승복하겠다라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지자들에게 잘 우리가 정돈되는 모습으로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한 여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자연 대변인님.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렇게 승복 의사 밝혔는데 왜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왜 그 명확하게 승복 의사 안 밝히냐 어떤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때는 약간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 행보라고 하면서 52시간제 예외의 문제라든지 경제인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행보들을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발등에
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뭐 광화문에다 당사를 세운다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걱정되는 게 민주당 측으로부터 오히려 더 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 대통령도 본인이 그 뭐 마지막 최후 진술이든지 여기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도 공식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같은 데 출연을 해서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지나가는 형태로 이야기한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야 대표는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고기일에 저는 출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네. 선고기일에 변호인들이 출석하면서 마지막에 언론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조승래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응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채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강전의 대변인께 먼저 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의 국채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거다 믿는다. 헌재는 네.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길 바랍니다. 8대0 뭐 인용 파면이다 네. 이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저희 측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이게 조금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복하겠다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 특히 최근에 격해지는 단어들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각이 되는 경우 각하나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들은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승복의 메시지를 선거 전에 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여야 당대표가 뭐 국회의장과 함께이든 간에 대국민 담화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에 나아갈 바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정치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승복하겠다는 말을 오늘 이제 선고 기일이 정해진 날에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믿는다고 치면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있으면 예. 그거는 민주당이 뭔가 불복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큰 거센 요구를 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말라는 하야 요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민주당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기일도 이렇게 잡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내용 정리가 됐다고 하면은 역사에 뭔가 대역죄가 될 만한 그런 기각 판결을 내기는 매우 어렵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조급해하거나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여유롭게 그리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대목에서는 미리 보는 판결 선고 방식이랄까요? 이거 한번 하는데 자 강전의 대변인 네. 낭독 순서를 보면 이게 만장일치냐 아니면 입장이 갈렸냐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해진 겁니까? 그냥 아니요. 관례입니까? 네, 이거 말하자면은 재량인데 예. 그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8대 0으로서 결론이 네. 났지만 주문 대통령은 파면한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전원일치된 결정이라면은 시작할 때 이미 주문을 읽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근데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봐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인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재판관님께서 결정을 읽으시고
그리고 네. 기각 부분 그리고 각하 부분은 누구누구가 읽을 것입니다라는 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각자 해당되는 사람이 네, 읽었었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각자 의견을 낸 분들이 읽기 때문에 예컨대 인용은 초반에 정계선 재판관이 네. 읽었나요? 예. 제가 누가 읽었었는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예, 않습니다. 예. 근데 각자 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서 한 분들이 그 의견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하고 네, 이런 네.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결론이 뭐 뒤에 나온다고 해도 저는 8대 0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초반에 이렇게 어느 결론을 누가 읽을 것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결론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약간 관례에 따르면 이럴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한 것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읽는 흐름을 보면 중간에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건 만장일치면은 예. 어차피 의견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초반에 주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읽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재판부가 그냥 결정을 할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선고 방식. 신영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가 좀 자세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그런 건데 네. 문영배 대행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전원일치 결정이 되면은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 네. 주문을 읽게 되면 그 주문을 읽는 순간에 대통령직이 파면. 되는 것이거든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정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될 때는 네. 결론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예. 각자의 재판관들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재량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읽을 때에는 결론부터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일부의 보충 의견들이나 별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판결이 종료가 돼야 결론만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머지 얘기 안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흥분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것만 헤드라인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주저리 이제 재판관들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고 이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정, 쟁점 정리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20분 내지 30분을 애타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면서 그때서야 TV에 자막이 나가는 거네요. 예, 그죠? 저 침이 바싹바싹 마르죠. 이 과정이. 자, 처음에 바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저 문자를 그러니까 자막을 딱 TV에 띄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보고 이제 듣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과정 쭉 관심 안 과정을 한 20여 분 설명하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 선거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거일 고지까지 기존 선거보다 한 3배 이상 걸렸습니다. 아까 한 질문하고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 재판관들 입장이 5대 3으로 갈려서 이게 늦어진다. 뭐 이런 뭐 추측도 나왔고 아니면 그렇게 갈리진 않았는데 세부적인 내용, 디테일을 정밀하게 정리하느라 늦어졌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신현영 의원님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탄핵 건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헌재에서의 업무 업무가 너무 로딩이 많았다? 상당히 있었다. 근데 선후 관계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건부터 하려고 했는데 한덕수 총리 건 먼저 하고 이렇게 한 거는 나름의 국정의 안정성을 끼하기 위한 뭔가 정치적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한간에는 네.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을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극우들이나 아니면 보수들의 흥분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무죄가 나오면서 그것은 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 4월 2일 날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이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 이후에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어디까지 정무적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의 그런 이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여야가 너무 지금 여론이 뜨겁게 극한의 대치를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뽀장나는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가
어떤 판단을 섣불리 했을 때 그 결과가 오히려 헌재의 신뢰나 존중받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쿨다운하는 시기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길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재희 대변인,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과를 두고 보면 그 동안에 뭐 어떻게 관련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이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선고가 임박했으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과연 헌재에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계속 평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걸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처음 나온 것은 갑작스럽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부분, 권한쟁의 결정을 먼저 했고, 탄핵 심판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을 먼저 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좀 로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건의 경중을 생각해서 대통령 사건 먼저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저는 판결문 쓰기 좋은 것부터 하나씩 떨어낸 것이 아니라 대통령 사건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특히 4월 18일에 두 분의 그 헌법재판관들의 이제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결정을 내야 되고, 더 이상의 이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이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결론 하에 지금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일치된 의견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첨가해서 하나 더 짧게 질문 드리면, 자,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 복귀된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 다수 의견인 법정 의견만 공개됐고 소수 의견 공개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은 심리에 참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이제 파면 주문이 이제 선고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지금 갈릴 가능성이 많다고 네. 보셨는데, 그러면 소수 의견도 당연히 공개될 나오겠죠. 거라 보세요? 네, 당연히 될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 헌법재판소법이 지금이랑 달랐어요. 개정되기 전이어서 네. 그때는 소수 의견을 아예 넣지를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그 파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몇 분 계셨다라는 것이 보도가 좀 되긴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 되면서 직으로 돌아왔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장일치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평의가 길어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소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때 예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께는 요 질문 드릴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 89쪽. 자, 윤석열 대통령 결정문 100쪽을 넘을까요? 안 될까요? 저는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세 분의 대통령의 그 기간을 보면요, 탄핵 네. 소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고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네. 박근혜 대통령이 91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11일이거든요. 거기에 진짜 비례할 것 같은데요. 왠지. 그만큼 평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비례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 헌재 재판관들이 그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그 여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네. 내란죄 뺀 거, 그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지금 형사 이제 재판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에서 증거 인용한 것을 그대로 차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헌법재판관의 판결문에 그런 것들이 적시가 됐을 때 나중에 정말 그 형사 재판에서의 이것을 어떻게 인용할 것이냐, 어디까지를 신뢰하고 존중할 것이냐에 대한 또 여론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아예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걷어내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양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아마 어떤 결론으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위법성 있는 것만 우리가 적시하자라고 합의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일부에서는 상당량 많이 줄어낼 수도 있다,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소수 의견을 안 썼는데도 지금 61쪽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장일치였는데도 89쪽이 나왔다면, 저는 이번 대통령 사건은 한 150쪽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내란죄 철회한 부분에 있어서 각하 주장
주장을 했었던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어쨌든 헌법 권한 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 전시 사변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판결문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마지막에 낼 것 같은데 판결문을 읽는 시간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훨씬 더 길어요. 저는 훨씬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분까지도 나올 수 있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조금 이른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를 앞두고는 1, 2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 작업 여파에 교통량까지 늘면서 원효대교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이 시흥에서부터 송내 사이로 길어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괴산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수리티 터널 1차로에 든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대구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구 외곽고속도로 상매 방면으로 서변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게이 정치 토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누면은 뭐 비상계엄 위법 위헌적 요소, 위헌적 포고령 1호 선포, 국회 장악 의결 방해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 지시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거를 한번 강전의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지난 12월 3일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였는지 이제 따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은 당시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계엄이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반국가 세력 활동과 야당의 폭거 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세요, 헌재가?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고 되어 있는데 네. 대통령 측에서는 전시, 사변은 아니지만 국가 비상 사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헌법을 보면은 행정과 사법의 마비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대통령은 어쨌든 당시 민주당의 폭주, 계속되는 뭐 특검 그리고 탄핵, 뭐 예산안 정국 이런 것들이 행정과 사법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대권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 판례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머지 요소들과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국회와 뭐 선관위 이런 데 개헌군에 들어간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헌재에서 좀 판결이 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이 된 대통령이고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이 그렇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위헌 위법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동안의 민주당의 폭주 이게 결국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됐거든요. 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받아주는 재판관들이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은 과연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였는지 또 어떤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위법 위헌 행위를 했는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한다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용인이 되면 앞으로도 야당이 반대할 때마다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확정해버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에서는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도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소집됐느냐, 절차적 흥결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도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간담회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명확한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에 제시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이제 변론 과정에서 또 뭐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 중에 하나가 주요 인사들 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 있었냐 이런 부분인데 여당 특히 이제 대통령 측이죠. 윤 대통령 측 여기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발언의 진위 여부 뭐 증언이 오염됐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질문은 신현영 의원께 먼저 드려볼게요. 이 부분은 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선은 계엄법에서도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인데 국회의원을 체포 지시를 했느냐에 대한 상당한 공방이 있었죠. 근데 다수의 그 현장에서의 군인들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증거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포고령에서도 정치의 그 행위를 제한한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었던 그날의 12월 3일에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세력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방송 카메라나 아니면 CCTV로 그 국회를 침탈하는 군인들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재판관은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재현 대변인님은 그 여당이 주장하는 증언이 오염돼서 네.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거를 재판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세요? 홍장원 차장과 이제 곽종근 사령관 두 명이 말하자면 대통령에 가장 불리하게 진술했던 사람들인데 두 명이 다 좀 진술이 바뀌는 부분들.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 자체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본인 이제 유일하게 두 번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오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 체포라는 단어에 있어서도 어쨌든 네. 대통령 측에서는 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명단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자면 대통령 다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던 사람인데 포고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와 완전히 가서 잡아와 체포해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것인데 국회에 가장 먼저 이제 계엄군이 들어갔을 때 네. 707 특임 부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김현태 단장, 그 곽종근 사령관의 바로 직속 그 부하인데 김현태 단장이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헬기로 그 국회 경내에 진입을 했을 때 건물 자체 봉쇄 이외에 다른 임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생중계를 보았던 것처럼 헬기가 다 와서 한 100명 정도가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대 내렸을 때 한 20명 정도가 걸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 그 생방송으로 볼 때 아니 왜 군인들이 헬기 타고 와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김현태 단장이 한 이 이야기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707 특임 부대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북의 수뇌부를 원점 타격하는 부대거든요. 이분들에게 만약 처음부터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임무를 줬다면 전 누구보다도 잘했을 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런 임무 자체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투입됐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왜 계엄군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어쨌든 국회라는 것은 경찰이라든지 다른 보호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왜 계엄군이 투입되었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내란죄 철회한 부분 있잖아요. 탄핵 사유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부 재판관이 기각도 아니고 각하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그것만 가지고 각하를 한다고 해서 전체 판결을 각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절차적 흠결을 얘기했을 때 일부의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초반에 졸속을 하려고 했었던 일부의 그런 디펙트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들이 여러 항목 요소에서 있는 것이고 다수의 사실 그날에 군 사령관들의 증언에서 이미 대통령이 국회를 침탈해라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네.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국회에 창문 깨고 들어와가지고 정말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케이블 타이든 증언과 그런 증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 포위만 하고 뭔가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정황들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저는 그런 사실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참 빨리 선언이 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의 재판관들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소수 의견이나 아니면은 그런 일부의 의견으로 적시는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몸통을 흔들 만큼의 큰 흠결은 아니고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통을 흔들 만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내란죄 철에도 일부 재판관이 뭐 그럴지 몰라도 이거는 전체를 좌우할 거는 아니다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강전의 대변인께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파면시킬 그 거리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이거보다는 이 사람들은 더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도 각하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내란죄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소추 사유가 80% 정도는 동일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헌재가 평의를 해보겠다라고 하고서 그 결정을 얘기해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각하라는 의견이 과반수가 되었다면 본안 판단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이 되지 않았다. 네. 그런데 그때 평의 결과를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예. 이후에 증인신문 같은 것들을 좀 신속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덕수 그 국무총리 사건처럼 각하 의견이 그때도 두 분이지 않았습니까? 예, 과반수에 이르지 않은 분들이 각하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본안 판단을 하면서 뭐 인용 기각 여기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사건이 판결이 길어지게 된 이유가 오히려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회 측에서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민주당 측에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빼낸 것이 이번 탄핵 사건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헌법에 있어서 내란 행위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정의부터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 나 사기당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예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런 것처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내란 행위가 어떤 것인지 먼저 정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한 행위가 내란 행위에 포섭이 되는 것인지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씩 그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는 저는 각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뭐 있어도 뭐 과반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안 판단 과정에 있어서 내란 행위 그리고 이 포섭되는 것을 생각하는 이 과정이 이 선고를 더 느끼한 과정인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광화문 광장 천막 당사와 별도로 오늘 국회 안에서 의원들이 비상대기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자,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임명해라. 그리고 어떤 재탄핵 이런 거 이른바 이제 초선 의원들은 줄탄핵 이런 시사까지 하기도 했는데 오늘 헌재가 선고 기일을 발표해서 오늘까지였던 데드라인 의미가 신현영 의원님 조금 약간 지금은 뭐라 그럴까 무색해졌다고 하나 좀 미뤄졌다고 하나 그런 건가요? 그 정치 행위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아젠다에선 조금 밀려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는 4월 4일 날 선고가 인용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광장과 국회를 계속해서 비상대기하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수습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이미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만큼
이제 충분히 시간이 걸렸고 흘렀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과는 관계 없다 하더라도 인용에 대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덕수 총리 탄핵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끝까지 정말 정치의 극단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선고기일 선고가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의 대변인께는 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민주당은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사이 그제 어제 사이입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하는 법안 법사위 상정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하게 한 법안도 이제 검토하고 이제 준비하고 자 민주당 회의나 집회에서는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3명 실명 거론하면서 이제 뭐 을사오정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고 자 이런 압박이 선고 기일을 그러고 보면 또 뭐 국민의힘도 뭐 마은혁 저기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정치권에 좀 민주당의 행위가 좀 많긴 했는데 국민의힘도 또 가세를 했어요. 이런 행위들이 어떤 선고기를 서둘러 잡은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왜 4월 4일로 잡았을 것인가 얘기를 할 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평의는 원활하지 않았고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적인 혼란 상황이 너무 커지고 여야가 좀 극한으로 대립하는 모습들 특히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강한 어조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한 뭐 임기 연장 뭐 다음번 이제 임명받는 사람 올 때까지 자동으로 임기를 연장시키는 법안이라든지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실제로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뭐 진행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헌재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헌재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이 민주당이 요즘 계속 강해지고 있어서 저희 측에서는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달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목요일 저녁쯤에는 여야 대표가 한번 국회의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이 없이 국민들께서 차분히 결정을 기다릴 수 있도록 여야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최근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 프로그램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 이제 출연했습니다. 출연한 거기도 하고 출연시키긴 거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상상력 범위를 넓히면 어떠냐.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동안 이제 뭐 지목된 헌법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 중 한 명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좀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없냐 했더니 플랜 C, E, D 다 지도부에서 뭐 다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앞서서 김어준 씨가 다른 다른 의원 출연했을 때 국무위원 줄탄핵 발언하니까 초선 의원들이 또 막 모여가지고 줄탄핵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여권에서는 비판을 할 때 김어준 씨가 상황이냐 뭐 이런 비판도 해요. 근데 그때 새겨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가 그냥 뭐 이게 엉겁결에 튀어나온 얘기 같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죠. 예, 우리 그래도 뭐 초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뽑아준 대표적인 그 헌법 독립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의정 활동이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 또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의원으로서의 본인의 소신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의 의원들은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더민초 해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또 뭐 쌍탄핵이나 줄탄핵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중진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일부 선을 긋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21대랑은 조금 다른 22대의 그런 초선 의원들의 모습이긴 한데 그만큼 민주당이 최근 요 며칠간 불안하고 위기의식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더 그보다
대비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상당히 우리 지지자들의 주문들이 그렇게 유튜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김어준 씨 나름의 그 영향력 있고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당에 그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쓸려다니거나 휩싸이거나 그럴 것은 아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취약한 모습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로 보이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제 1년차 거의 끝나고 2년차 초선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소신 있는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모습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민주당이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싸움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고 어떻게 밀어붙일 때 잘 밀어붙이고 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그런 모습들 김어준 씨의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줄타내기 어떻고 뭐 하는 이런 걸 보니까 그 옛날에 검수완박이 생각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민주당의 그 당시에는 대단한 정치적 이득을 끼칠 걸로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컸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강전의 대변인. 저는 이제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꼭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민주당이 저렇게 강한 모습 보이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이겨서 본인들이 수권 정당이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발언들, 극단적인 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좀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 지도부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지도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구속 취소해서 석방된 이후로 너무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대통령이 파면이 되어서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졌을 때 민주당의 폭주하는 모습들, 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 이후에 직무 정지되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줄탄핵, 예산정국 이런 것들은 결국 조기 대선에서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컨테이너 3개를 이어서 만든 열악한 공간. 이곳에서 효진이네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효진이의 아빠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새 아이의 가장이 된 엄마. 청력 장애인인 엄마는 트럭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 고된 생활의 연속이지만 어려운 살림은 늘 그 자리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있는 방 하나가 없는 효진이네. 집안 가득한 곰팡이와 위험하게 늘어져 있는 전선들, 비위생적인 외부 화장실과 집안 곳곳의 해충들까지. 매해 반복되는 추위와 폭염이 가장 힘들다는 17살 효진이. 효진이네 가족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4월의 첫날인 오늘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꽃샘추위가 풀렸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강릉, 광주 5도, 부산 6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쌀쌀하겠고요. 파주와 안동은 0도, 대관령 영하 3도 등으로 산지와 일부 내륙은 영하로 떨어지며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제주 16도, 전주 17도, 대전, 부산 18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산불 위기경보도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내일 낮에 수도권과 충남, 전북 북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 밤에는 경상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 전라도에는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머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탄핵 소추안 가결 111일 만인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내려집니다. 생방송 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됐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외부인 출입 통제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결론을 촉구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기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영 감독과 박해일 배우 등 영화인 천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영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파면과 즉각 복귀를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 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를 확보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금요일로 정해지면서 온 국민의 이목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각하냐, 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 후폭풍도 엄청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 진구갑의 정성국입니다. 예.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는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이 분위기라는 게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12월 달만 해도 이게 뭐
어떤 한쪽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이게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가 진행되고 변론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게 반대하는 쪽의 세력도 늘어나고 그런 분들 목소리도 커지고,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이미선 문영배 두 분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게 이제 대치정국이 그만큼 심했다는 건데, 오늘 또 전격적으로 날짜가 4월 4일로 잡혔습니다. 의원님, 이 소식 처음에 4월 4일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어제도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예. 4월 18일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일단 그거는 의원님은 일단 맞추셨네요. 맞췄어요. 예. 맞췄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했는데 예. 오늘 이제 오전에 그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4월 4일이라는 게 나왔는데 일단 다행스럽다. 그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 탄핵 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지금 국가적인 지금 분열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치권의 말들이 너무 격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좀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는 표현들이 지금 마구잡이로 나오면서 선을 넘는 표현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줄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거기다 지금 뭐 헌재 오늘은 또 뭐 오적, 을사팔적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 그건 이제 헌법재판관을 직접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헌재가 그런 목소리 때문에 잡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이전에 그 감사원장 탄핵 선고 내리고 3월 24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내리고 결정 내리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헌재가 좀 계획 안에서 뭐 4월 4일로 했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월 중순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늘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늦어진다 이래 됐지만 헌재는 그 시간표 안에서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4월 4일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당도 오늘 그 대체적으로 저희 당의 평가들이 다행스럽다. 또 민주당도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민들께 4월 4일 선고일을 이렇게 이제 안내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기다리는 이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이 이제 헌법재판소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 의원님은 뭐 이런저런 사실 뭐 사건이 또 많아가지고 업무량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 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쨌든 최종 변론 이후 가장 평의가 긴 거는 분명합니다. 평의가 길어진 이유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인용과 기각 이쪽 의견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갈려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아니면 뭐 갈려 있지는 않은데 디테일 세부적인 거 다듬느라고 오래 걸렸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어떤 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뭐 다 이제 일리가 있고 나름은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5대3을 주장하는 경우도 그 말이 뭐 일리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예상보다 늦어지지 않습니까? 3월 14일에 아마 처음 선고가 날 거라는 첫 기대가 있었던 중 것 같아요. 벌써 지금 3주가 지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유를 따져보면 교착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죠. 되는 거죠. 그리고 교착 상태라는 게 신빙성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마흔역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왜? 마흔역 재판관이 들어와 주면 5대3을 6대3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변론 갱신도 빨리 하면 2, 3일 안에 할 수 있다면서요. 2, 3일 안에 할 수 있죠. 그런 것이고, 이게 그리고 또 8대0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8대0을 만들기 위한 시간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8대0을 만들어낸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7대1, 6대2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기각 5, 인용 1, 각하 2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냈을 경우에 국론 분열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 최선을 다해서 8대0을 만들고자 한 거 아니냐는 이 두 개가 공존했다고 봅니다. 근데 5대3 설과 8대0 설, 8대0 설이. 근데 지금은 볼 때 좀 처음에는 8대0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5대3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5대3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같이 저렇게 극단적인 발언들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뭐 출탄에게 마흔여법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예, 예. 뭐 등등. 예. 뭐 마흔역 임기 연장법 같은 것도 그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헌법에 규정돼 있는 6년을 법률로서 임기를 연장시키겠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예. 그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는 지금 5대3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전에는 이거 너무 저 심리 서두르지 말고 좀 이렇게 신중하게 이거 심리도 하고 너무 시간에 얽매가지고 그러지 말라 하다가 최근에는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약간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 예. 부분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 민주당 의원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탄핵 관련해 정보가 센 것이냐. 정보가 세지 않았으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신 있어 하지 않을 건데 하는 말을 하는 의원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거는 반대로 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저렇게 격하게 나오는 게 예. 그건 또 정보가 센 것이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예. 말은 우리가 뭐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게 탄핵 관련해서 정보가 세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통 보안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 보안이 예. 헌법재판소의 보안은 절대로 저는 셀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는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나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거는 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켜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3일 동안에 예. 있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과 유언비어들을 우리가 좀 잘 가려내면서 예.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신감, 저희들 국민의힘의 자신감을 이야기하는데 예. 저희는 어찌 보면은 보수의 가치라는 자체가 헌법소 아닙니까? 예, 예. 자유민주주의 헌법소 가치고 법치주의 가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선고를 네. 내려달라는 것은 예.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부에서도 기각을 이렇게 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조건 자신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수순을 당연히 바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의원님한테 윤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선거 이후에 펼쳐질 정국이 조기 대선이냐, 예. 직무 복귀냐, 예.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예. 제가 그 이재명 대표 2심 나오기 전만 해도 예. 방송에 나가면 일관되게 이야기한 예. 것이 그래도 기각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예. 그래도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예.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처음보다는 기각의 가능성이 커졌지만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공직선거법 예. 2심무죄. 그거 딱 보면서 저도 혼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무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대부분 못했습니다. 이게 벌금형으로 감형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무죄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법관들이 확대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탄핵심 판결과는 더 정치적 판결인데 예.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논리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판결이라고만 예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정치적 판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엄 행위가 잘못은 됐지만 대통령을 판핵할 만큼 국가원수를 물러나게 할 만큼의 일이냐에 대한 판단은 네. 또 다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그래요? 거예요. 그런 생각. 지금은 그래서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혀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둘 다 사법부니까.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도 그거를 보면서 좀 약간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경우 가정하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가정입니다. 복귀한다 봤을 때 정국 운영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그 뭐 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이제 압박을 할 텐데 정국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돌아온다면. 좀 큰 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항도 많을 것 같고 예. 또 민주당에서 이거를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헌법기관이 내린 판단은 존중되고 그 시간에 따라 흘러갈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이 메시지로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언급했던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을 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남은 2년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지금 국회 의석만 민주당이 넘어가 있어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이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 메시지를 낸과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2025년, 2026년이죠. 내년 6월 지방선거만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요 안에 개헌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런 정도의 일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자, 지금은 직무복귀 가정했으니까 이번에는 예. 인용이 될 경우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요걸 가정해 볼 때요. 지금 여권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강력한 민주당 후보에 대항해서 승리로 이끌고 제대로 된 승부를 펼쳐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냉정하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2심의 무죄를 받음으로써 이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선 전 사법 리스크는 좀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강력한 후보가 지금 이제는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체제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체제로. 네네. 그러면 그리고 그 경선도 그렇게 뭐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이재명을 추대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른 후보들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아마 일방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통령의 인용이나 기각을 파악하고 나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또 보수 강성 지지층들의 그런 어떤 격렬한 어떤 저항이나 이런 실망감들을 또 수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후보들 간에도 서로 또 어쩌면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힘을 모으기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쉽지는 않는다. 않은 상황이에요. 힘을 모으기 쉬워 보이지 않고 모드 전환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태세 전환을 하고 네. 그다음 후보들 간의 어떤 그 공정한 경쟁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네. 이재명 대표와 승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저는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태세 전환과 어떤 그 하나로 모으는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선거까지 뭐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이틀 반 정도 남은 거네요. 근데 거리에선 찬반 여론 격돌하고 있고 국회도 그동안 정치 공방 날카롭게 진행됐습니다. 뭐 사흘 동안도 또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거예요. 한편으로는 차분히 기다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저 정당이라는 건 또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뭐 여론전이 지금 상황에서 헌재 판단에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보니까 뭐 편결도 맞췄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런 보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편결 맞췄다고. 광만 모드로 이제 간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그 기각과 인용에 대한 요구들의 목소리는 계속 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이제는 다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자 이 말은 안 통할 것 같고요. 이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는 계속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이 바람은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짧은 2, 3일간 정도 시간 동안에 오늘 아침 어제까지 있었던 이런 격렬한 충돌은 좀 줄겠지만 격렬한 충돌이라는 것은 뭐 탄핵을 시키겠다 뭐 온갖 그런 서로 간에 그런 좀 선을 넘는 표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기각해라 그다음에 인용해라 이런 요구들 그런 요구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편결을 진짜 오늘 한 게 맞는지 아니면 아직 안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직 최종 확인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국회에서 여야가 막 서로 여론전을 펼치는 과정에 민주당이 총공세를 폈어요. 막 마은혁 임명해라 하면서 이 마은혁 재판관이 와야 안전하게 인용을 시킬 수 있어서 그러나 그런 의심도 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전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 강도로 그렇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을사오적, 을사팔적 이런 식으로 역사 오점이 되지 말자. 재판관들을 계속 어떤 압박하고 그다음에 임기 연장 법안,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상정하고 이런 것들이 탄핵 선고를 만약에 조금 더 늦게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재판관들 어떤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결에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저는 그래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어진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헌재가 나름은 체계적으로 스케줄대로 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해라 하지 말라로 인해서 네. 양당이 극렬하게 충돌했던 부분들이 헌재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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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정말 영향을 받는다면 오늘 이 그 선고기를 공지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4월 18일까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그만둬 버리는 상황까지 우리가 보도를 하고 예상을 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왔지 이제 하나의 않습니까? 가능성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까지 왔었어요. 왔는데 오늘 이 4월 4일을 딱 선택하는 걸 딱 보면서 예. 저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헌재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별로 없었을 것이라 본다. 네. 그래서 이 판단도 탄핵 인용과 기각의 판단도 아마 헌재에서 스케줄대로 판단을 내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문영배 이미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뭐 그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뭐 퇴임 문제라든지 그 후임 문제 막 예를 들어서 18일을 넘기면 그러면 그 후임은 대행이 뽑을 수 있냐 없냐 네. 막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죠.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 문영배 이미선 문제 그다음에 마은영 문제 이런 거는 일단은 예. 마은영 문제는 아직 잠복해 있다고 보지만 일단은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가정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 선고가 나고 나면 네.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갈 것이라 보고요. 예. 또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권도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네. 이미 헌재 결정은 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슈가 이제 선점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정성국 의원님이 또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 질문을 안 드리면 정성국 의원님이 워낙 섭섭해하실까봐 질문을 좀 마련한 게 있거든요. 조금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자, 정성국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 체제 영입 인재 1호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만큼 한 전 대표와 인연 특별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자 가장 최근에 네.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신 건 언제쯤이었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대전 국립현충원 예. 지난주 예, 거기 지난주에. 동행을 했었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러 북콘서트라든지 예. 또는 대학생들과의 만남이라든지 또는 종교 단체 만남 이런 데도 제가 늘 대표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통화는 또 뭐 자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표께서 그 대표에 물러나시기 전에 네. 제가 또 당직을 맡았었지 않습니까? 조직부총장. 그렇죠. 그 당직을 맡으면서 대표와 그 우리 당을 함께 이렇게 그 대표의 뜻에 따라서 제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또 그 계엄 사건 나고 나서는 그 14일간의 예. 대표의 그 시간, 그 당 대표에서 물러날 때까지 시간에 늘 한동훈 대표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나 또는 그때 시간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를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식사 같은 것도 가끔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주 뭐 그래도 종종 뵙고 예. 또 뭐 전화 통화는 또 수시로 하고 그래요. 예. 그럼 지금 뭐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대통령 뭐 선고 사흘 앞두고 이런 질문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어떻게 하시는 행보는 계속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원래도 내일도 하나 행사가 있었긴 예. 했는데 예. 이게 좀 연기 취소를 했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남아 있는 2, 3일은 예. 대표께서도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일단은 좀 그 선거 이유는 때까지는 충분히 우리 예. 다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한 그 선거 때까지는 잡혔던 공식 일정도 일단은 예. 그거는 취소해놓고 이제 선거를 한번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고. 예. 자 이제 정성국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이후 그다음에 뭐 해제 그다음에 그 탄핵 소추안 가결 뭐 이런 것들을 쭉 거치면서 그러고 이제 사실 당 대표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좀 당내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상당히 상당수 의원 어떻게 보면 대다수 의원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내 여론 한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좀
제 입장에서 좀 예, 예. 표현을 드리면 네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거나 예.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일정 부분 딱 숫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님을 좀 비판하고 그래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저도 108명의 의원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나고 연락하고 하는 분들하고 쭉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분들 또 말은 못하지만 한동훈이 우리 당을 살렸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신다. 이거는 아마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 결정이 나오고 나면 더 아마 표면화될 것으로 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님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 가진 분도 계셨지만 그 어떤 한동훈 대표의 탄핵 과정에서 실망감을 가지고 한동훈을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이란 가치가 앞으로 우리 만약에 이루어지게 될 대선 전국이 있다면 그 가치가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한동훈의 모습에서 과거의 한동훈을 평가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재명이라는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한동훈의 가치를 우리 의원들도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뭐 다수가 그런 거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 예.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관망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은 한동훈 대표에서 좀 비토를 하는 분이 계시고 네. 또 우리가 말한 친한계라는 의원들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 함께하고 있고 이런 참 당내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옆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좀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과정 속에서 마음이 좀 상하셨던 의원이나 저 당원이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표께서 요즘 그 죄송하다는 마음이나 예. 또 그때 좀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 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표현하면 네. 또 뭐 일부 이런데 언론 이런 데서는 한동훈이 또 뭐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하고 나서의 말을 들어보면 예. 좀 일관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되었고 또 탄핵을 찬성한 데서 후회는 없다. 그렇지만 그 탄핵을 찬성하면서 있었던 우리 지지자들이 받았던 상처 예. 또 나에 대한 실망, 아쉬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자, 그 이야기를 왜 제가 드리냐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그 당시 제가 12월 16일인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날도 기자회견 하는 날에 탄핵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을 떠날 때도 그 말했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미 지지자들께서 입으신 상처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해소하고 또 다가서고 또 송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진심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잘 전달된다면 또 그런 말들에 대한 공감을 더 얻는 시간들이 또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네. 아직까지 대통령의 시간이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대통령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아직은 그 대통령의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 기점으로 한 대표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나 네. 또는 그런 마음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의 재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우리 당에 지금 대선 후보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후보들 여러 명 중에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냈고 또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또 어찌 보면 이 세대를 또 아우를 수 있는 위와 아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 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남권 산불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실시됐죠? 예, 그 경남 산청 산불은 지난달 21일에 발생해서 무려 213시간이나 이어졌는데요. 네.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남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림청 등의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발화 현장이 대부분 타버려서 정확한 원인 규명에 다소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이상 걸릴 걸로 보고 있어요. 예. 다만 앞서 있었던 현장 증언들이 있어서 발화 원인을 좀 유추가 가능한데요. 경찰이 지난달 25일에 발화 지점 근처의 농장 주인 A 씨 등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분들이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불이나 119에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들이 예초기를 돌리다가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을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는 담뱃불 등의 이유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씨 등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경남 산불의 경우에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과실은 없었는지 이거 살펴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네. 산불 진화대원 투입이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인지 또 적절한 안전장비를 지급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지휘감독 기관인 경남도, 창녕군 그리고 산림청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더 큰 피해를 초래했던 경남 의성 산불의 경우는요. 어제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묘지 주변에서 라이터가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50대 성묘객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 중입니다. 또 의성군 안개면 화재에 대한 조사도 시작을 했는데요.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과수원 관계자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자, 원인 규명 못지않게 산불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북과 경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네. 3월에 81억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합치면 네네. 모두 307억 원입니다. 또 복구 계획이 확정이 되면 재난특교세를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난특교세는 산불 피해 잔해물 처리 그리고 임시 주거 지원 그리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 조처 등에 사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당장 머물 곳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정부는 어제부터 임시 대피시설 100여 곳에 있던 이재민 1,800명을 생활 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이나 공공회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임시 조립주택이나 LH 전세주택 등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도 구성해 피해 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먹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자는 게 엄청 불편하다는 이재민 인터뷰를 봤는데 네. 그런 것들이 빨리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과수원이나 논밭 피해도 컸다고 합니다.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봄철 용농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농기계와 농기구 그리고 종자 그리고 사료 등을 무상으로 임대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용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나 농기구 같은 경우는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리고 지역 농협의 농기계 은행 등을 통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정부가 보유한 벽시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과수원의 묘목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가 갖고 있는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들도 많잖아요. 사료 구매 자금 융자 1,100억 원을 피해 지역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료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생활 안정 자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험금의 추정 금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요. 또 농축산 경영 자금의 상환도 연기, 또 최대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농협은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피해 조합원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대책을 밝혔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긴급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입니다. 한도 유보분 중 750억 원을 대구 경북본부에는 400억 원, 그리고 포항본부에 150억 원, 경남과 울산본부에 각각 100억 원씩 배정할 예정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산불의 피해 상황 그리고 대상 중소기업 대출 수요 등을 점검해서 필요할 때는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의료 공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겪었습니다. 특히 암 수술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의대 증원에 반발을 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주요 암 수술 건수가 2023년 대비했을 때 2,000건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이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대 암, 그러니까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 수술 통계를 받아 분석한 내용이에요. 지난해 2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암 수술 환자가 25,680명인데 재작년 같은 기간에는 27,702명이었거든요. 이와 비교했을 때 2,022명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특히 전공의가 높았던 5대 병원, 그러니까 5대 대형 병원, 그러니까 빅5의 암 수술이 크게 줄었습니다. 8,248명에서 4,006명으로 절반이나 줄었어요.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단순히 이제 암 환자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인 거죠. 특히 빅5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의 의존도가 30에서 40%나 된다고 합니다. 다른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빅5에서 줄어든 만큼 그 밑에 단계인 종합병원 그리고 병의원에서 암 수술이 33.6% 그러니까 2,000건 정도 늘었는데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지역의 2차 병원이나 암 전문 병원으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암은 진단에서 수술까지 좀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통계를 보니까 한 달 넘게 대기하는 환자 수도 늘었다. 그런 통계도 있다면서요. 예, 수술 건수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수술할 수 있는 이제 의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술을 하기 위해 대기 시간이 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잖아요. 네네. 암 환자들이 수술일까지 대기한 기간이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평균 37.9일이었는데 작년에는 43.2일로 5.3일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6.2일이 늘었고요. 종합병원은 6.6일이 늘었다고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이고요. 종합병원은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한 달 이상 대기한 환자가 좀 늘었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0.7% 수준, 그러니까 40%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달 기다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이런 경우가 절반인 49.6%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암 수술이 지연되면은 아무래도 암세포가 좀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암 진단 후 1개월 이상 수술을 기다린 환자는 1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 그럴 거예요. 예. 윤용호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2012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1.59배, 직장암은 1.28배, 췌장암은 1.23배, 폐암은 1.1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분석한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이거든요. 암 환자 15%에서 사망률이 1.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증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외신입니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꿀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꿀벌들의 떼죽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서 최근 8개월간 꿀벌 수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봉업계가 공경을 겪고 있다고 미국 CBS,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미국의 양봉 관련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아피스엠이 미국 내 양봉업자 702명을 대상으로 예. 지난 겨울에 평균적으로 62%의 벌떼가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702명이라고 해서 작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들이 키우는 꿀벌이 미국 전체의 약 68%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겨울철을 지나고 나서 꿀벌의 한 10% 20%가 죽는다고 해요. 예. 근데 20년 전부터 68%까지 죽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셈이죠. 특히 20년 전부터 군체 대부분이 사라지는 군체 붕괴 장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꿀 생산량이 감소하고 꿀 가격도 5%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손실액 같은 경우는 약 2천억 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원인이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예.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기후 위기나 그 서식지 감소 그리고 살충제 사용 등이 야생 꿀벌들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꿀벌은 이제 꿀도 꿀이지만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에서도 좀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꿀벌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게 됩니까? 수분이라고 하죠. 꿀벌이 미국에서 재배되는 과일과 견과류, 채소의 75%를 수분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이 수분을 할 경우에 1에이커당 900kg 이상의 아몬드가 생산이 되는데요. 꿀벌 진짜 대단한 역할을 하는군요. 예, 근데 만약에 꿀벌이 수분이 없이 그 인간이 이걸 대체하게 되면은 10분의 1인 90k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양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 안보의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식량 안보의 문제고 농업 생태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 예. 옛날에 진짜 장난도 많이 쳤는데요. 예. 근데 만우절에도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 허위정보 퍼뜨리는 겁니다. 최근에 SNS에 가짜 경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그 현장 경찰들이 참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중심으로 가짜 경찰 논란이 나는 건데 이런 겁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참가자가 관련된 거기 앞에 있는 경찰한테 끈질기게 소속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본인이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대 소속의 김모모라는 얘기 이렇게 뭐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걸 들은 일부 그 시위대가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강원청에 그걸 연락을 한 거죠. 예. 사실 확인에 나섰어요. 누가 이 김모모가 있냐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내가 김모모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김모모는 뭐고 여기 있는 김모모는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있는 김모모는 사실은 가짜다라는 얘기가 주장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럼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실제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강원청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뭐 전화가 온 건 맞다. 그런데 근무 중이라서 그런 대답도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누가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묵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면은 이런 거죠. 그 현장에서 계속 좀 귀찮게 계속 묻고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경지법에. 근데 좀 귀찮으니까 말로 그냥 대충 자기가 아는 누구를 얘기를 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 이름 홍길동 말을 하기는 순간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냥 아는 사람 동료 경찰관
그냥 이름을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하는 가짜 경찰이라고 뭐 퍼졌는데 사실은 이 가짜 경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보시기에는 추측이긴 하지만 여튼 어떤 사람이 경찰을 사칭했다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그 헌재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걸 엄청나게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너 관등 성명 뭐냐? 뭐 이렇게 아니 사람들이 좀 흥분해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걸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렇지만은 계속 물으니까 그냥 그 상황을 넘겨야 되니까. 예. 근데 실제로 자기 실제 그 진짜 이름을 얘기하면 그게 소위 박제될 거 아닙니까? SNS에 올려갖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람을 하면은 그거 갖고 또 책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자기 이름은 얘기하기 싫은데 그냥 같이 근무하는 혹은 한때 근무했던 동료 이름을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합리적 추정은 그거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런 음모론이 퍼지는 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믿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거짓 정보 혹은 그 정보가 거짓이라고 믿는 이런 현상.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소구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찰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갈등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경찰 내에 어떤 중국 소위 말하는 스파이가 있다 이런 거고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귀화한 소위 뭐 조선족이라면 중국 동포들 중에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귀화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입니다. 거기 출신이긴 해도. 중국인이 아니네요. 이미. 아니죠. 한국 사람인 거죠. 그리고 사실 베트남 출신 귀화인도 채용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와전됐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통역요원 뭐 선발했는데 실제로 통역요원 부분에서는 일종의 그 정식 경찰은 아니고 말하자면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경찰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와전됐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역 요원을 쓰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경찰을 위해서 일하긴 하는데 경찰관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또 애매하게 와전됐다. 민간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경찰로 거기서 일하니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여자 경찰 사진을 놓고 너무 뭐 이렇게 뭐 염색을 했다는 등 뭐 그냥 어떤 머리가 길다는 등 이렇게 되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출된 형태의 그 경비하는 분들 수 있거든요. 다른 여기서 형사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사실은 현장 그 형사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좀 길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흔히 말하는 옛날식으로 군대식으로 머리를 싹 스포츠로 이런 건 우리는 없습니다. 머리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용모 단정한 부분은 용모 단정 정도의 그런 원칙은 있죠. 머리를 뭐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뭐 3cm 이하로 해라.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민간인을 상대로 대민 활동을 하고 그리고 현장 형사 활동을 하는데 민간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군대식의 전후경들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경찰도 다 정식 경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여성 경찰의 외모나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둘러싼 오해도 또 있는 것 같다 이러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러면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런 음모론은 실제 현실에선 이런 갈등이랄까 이런 걸 넘어서 물리적 충돌로도 또 이어진다고 하는데 최근 사례가 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25일 날 남태령 고개에서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하자면 지금 뭐 윤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국 경찰 아니냐라고 해갖고 뭐 거세게 항의도 했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답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시진핑 욕해봐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그걸 일일이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을.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 시진핑 욕해봐라가 중국 경찰 아닌 거 감별법이에요. 예, 그런 쉽게 거죠. 말해서. 예, 그런 거죠. 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까지 격앙돼 있군요. 예. 물론 흥분되시는 건 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현장 경찰도 힘들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상당히 힘들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 최근 남태령 꼭의 전농 집회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다 말씀이시고 자 처벌 수위 요런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정말 그렇게 막 확고하게 믿어가지고 하는 그 정보를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본인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을 꾸며가지고 막 유포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거짓 정보나 음모론 이런 데 대한 처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경찰을 모욕하는 경우는 모욕죄 같은 걸로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일일이 다 경찰이 이런 거를 다 그 고소를 하고 이런 걸 하면은 그 자체도 사실은 시민을 위한 경찰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경찰 차원에서 경찰 차원에서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악의적으로 이것을 사이버상에서 퍼뜨리면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이런 것들로 처벌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처벌이 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찰청 차원에서도 이걸 꼭 이게 현실적인 형량 문제보다는 정치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경찰청 수뇌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장 경찰은 더 힘들죠. 자, 음모론 믿게 되는 건 사람 성격의 문제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두 가지 뭐 합쳐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요인도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죠. 말하자면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이런 걸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음모론을 누군가가 더 믿는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흔히 말하는 이런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이 그걸 믿게 되면 따라 믿는 경우. 하지만 사회적으로 동기부여됐을 때 음모론에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지. 그 사람이 오히려 취약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보다 낫다.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사회현상 차원에서 좀 바라보는 것도 맞는 거다. 너무 병리적으로 바라보면은 근데 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탄핵 찬반 집회를 둘러싸고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주요 우리 오늘의 얘기의 소재인데 공권력 공조직에 대한 신뢰, 기관의 권위가 낮아진 게 음모론이 퍼진 이유 중에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나 제 생각에는 지금 극단의 정치적 양극화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사회적 양극화가 가장 큰 부분이죠. 특히 정치 양극화. 제가 뭐 정치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요인을 살펴보다 보면 그렇죠. 정치 양극화는 진영 논리가 되고 반대 진영을 옹호하는 것 같은 정부기관이나 온 거는 무조건 공격 대상이니까 신뢰할 수 없어. 다 가짜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가짜라고 하고 저쪽은 검찰이 가짜야. 저쪽은 경찰이 가짜야. 이런 식으로 되고 어디는 헌재가 가짜야. 법원이 가짜야. 그러니까 다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를 무너뜨리는 스스로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떤 국면이 해결되고 어떻게 되면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분들이 이걸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쪽 저쪽이든 정치들이 모여갖고 해결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나라가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면 이런 것들도 조금 잦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약간 벗어나는 질문이에요. 오늘 주제에서.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뭐 경찰이 맞냐 뭐냐 중국 경찰 아니야 이런 음모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이 경찰로 위장하고 경찰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 범죄 보면 경찰 행세, 검찰 행세 하는 것도 있긴 있잖아요.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다른 차원인데 대표적인 경찰 사칭범은 유영철입니다. 그런가요? 대표적인. 유영철. 지가 신분증 만들어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훔친 그러니까 주순
분실한 네. 신분증을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 유영철이 그렇게 했었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오려 붙여 갖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신분증 분실에 대해서 경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좀 높게 때리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법이 바뀌어 갖고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 규제에 관한 법에 의하면은 유사한 경찰 제복을 입고 다니면 또 법에 걸립니다. 네.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짜 신분증을 이용하는 거 아니면 진짜 신분증을 위조해서 쓰는 것도 다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 행사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신분증 얘기하셨는데 경찰 혹은 공무원 행세 하는 사람들 보면 모바일 공무원증 이런 것도 좀 조작하는 사례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예. 그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해서 사칭을 하니까 아예 바꾸고자 합니다. 핸드폰에다 그래요? 넣고.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예. 그게 더 조작이 쉽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경찰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만 웬만하면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실할 우려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출입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바꾼다고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만. 네네. 아직까지 전환이 잘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시범 사업입니다만 문제는 이거를 사실은 그 화면 조작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 분들은 조금 그걸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이것이 당신 이게 진짜 신분증이야라고 하면은 예. 그 확인 장치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제 QR 코드를 찍어봐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거를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런 음모론이 퍼지는 분위기라면 경찰입니다. 그러면 이거 신분증 진짜인지 증명해봐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걸 막자고 저것까지 터뜨릴 수 있는 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한편에선 진짜 경찰을 가짜 경찰이라고 하는 음모론이 퍼지고 또 한편에서 일부 범죄 조직에 국한된 얘기지만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 문제를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경찰이 경찰 일을 하면 되죠. 그런가요? 왜? 그러면은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다른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면 더 큰 오류가 생기는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이 경찰 일을 굳건히 하면서 국민 신뢰를 얻으면 되겠다. 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